26화 줄거리. 각급 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가고 귀향길을 서두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열한이는 기선을 찾는다. 의사가 되고 싶은 기선은 일제 교육체제가 황국 식민화임을 간파하고 우울해한다. 집으로 돌아온 열한이는 간도에 다녀온 이후 반백이 다 된 아버지를 보고 놀란다. 외숙 손태복 씨를 삼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삼식이에게 맡긴 후 백삼의 호경기를 타고 셋골 삼포는 해마다 수익성을 높여갔다. 조합과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내며 삼포 암흑기를 지나 다시 삼포 농사는 활기를 띠었고 사채놀이를 하는 이성희의 이제는 선친 전처만의 전성시대를 방불케 했다. 매점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상이는 막대한 태임의 자본이 독립운동 자본과 군자금으로 흘러드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외조에 가던 중 태남이에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다. 얼굴에 빛을 잃고 남루해져가는 태남이는 나중에야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진동열 선생이 3년 전에 죽었음을 말한다. 다행스럽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 이쪽에서 선수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뜻밖에도 빨리 왔다. 아직도 차인을 거느리고 있는 황도중 어른이 유능한 차인을 만주장사에 내보는데 따라가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견문도 넓히고 그쪽 실정도 알아두면 나쁠 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권유가 되레 그를 강력하게 움직였고 흥분시켰다. 이왕 먼 길 나서는 길에 물건을 좀 해가면 노자는 떨어지겠지만 생돈 들여서 가는 게 더 홀가분할 거라고도 했다. 어디까지나 이쪽의 자유였다. 그쪽에선 구정 경기를 겨냥한 듯 곶감을 비롯한 제숫거리, 비단, 비누, 구리무에다 상당량의 백삼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런 고급품들이 먹혀들 만큼 일찍부터 만주에 자리 잡은 조선 사람들이 부유해졌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종상이는 이번 길에 태남이를 찾아볼 작정을 하고 있어서 큰 이문을 남길 생각이 없었다. 큰 돈은 몸에 지니지 않는 게 수였다. 앉아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몇천리를 찾아가서 당할 순 없었다. 그래도 장사꾼 근성은 있어서 생돈 안 들일 만큼은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다. 투박하게 짠 망냥말과 고무신이었다. 그 무렵 새로 나오기 시작한 제래의 코신을 본딴 고무신은 도시뿐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도 인기가 대단했다. 고무신 공업에 은근히 뜻을 두고 있는 종상이는 만주라는 광활한 지역에서의 고무신의 시장성을 떠보려는 속셈도 겸한 길이었다. 그러나 태남이가 처한 현장을 불의에 습격하리라는 간계나 장사 속만으로 그렇게 흥분할 종상이가 아니었다. 종상이에게 만주 땅은 만주 땅 중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간도 지방은 꿈의 고장이었다. 힘이 붙여서 이루다 개간할 수 없다는 무진장 넓고 기름진 땅.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자치지역. 독립투사들의 의기가 충천하고 민족의 기상이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곳. 그뿐일까? 일본군과 싸워 대승한 별천지였다. 바로 두만강 너머에 그런 땅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고 언젠가는 마침내 그 기적적 기운이 햇살처럼 조선 땅에 퍼질 것을 믿고 싶었고 미리 확인해 두고 싶었다. 태남이가 불행을 당하고 공경에 빠진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불운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간도를 동경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종상이가 일행이 된 장사꾼들은 해로로 대령까지 가서 현지의 상회에다 짐을 풀어주면서 주로 철도로 봉천, 장춘, 길림, 조양천, 연길, 도문까지 갔다가 다시 조양천으로 해서 용정에 가서 마지막 짐을 풀고 뿔뿔이 헤어졌다. 곧바로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었으나 용정에 하루 이틀 유하면서 개인적인 회포를 풀고 싶은 연주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용종에서 일단 장사는 파장을 본 셈이었다. 농사짓는 조선 사람들은 조선에 앉아서 듣던 것처럼 자유롭지도 부유하지도 않아 사치품은 다 팔지도 못했고 이문도 얼마 못 남긴 데 비해 종상이의 막양말과 고무신은 물건이 딸려서 못 팔 지경이었다. 우연히 잡은 행운이었고 또 조금도 바람 바 없는 행운이었건만 동행 중엔 종상이 혼자 미리 알고 그런 것처럼 언짢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요동반도에서 시작해서 만주를 동진해서 간도지방에 이르는 동안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낀 바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간도의 역사와 현실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했나 하는 거였다. 구고장 한인사회가 꿈결처럼 잠시 자치를 경험한 지가 10년이 지났건만도 막연히 거기서는 아직도 국내보다 많은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으려니 했고 구라파 전쟁 때 그곳 농민들이 전쟁 경기 좀 본 걸 전쟁 끝난 지가 언제라고 아직도 유효하려니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오해는 청산리 대첩 후의 간도지방의 현실에 대해서였다. 조선인들의 긍지와 기상이 최고로 고조돼 있으려니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겁없이 대국을 건드리고도 승리만 해서 잔뜩 교만해진 일본국이 비족처럼 얕보던 독립군한테 대패한 치욕을 어찌나 무자비한 학살로 갚았던지 대첩의 후유증은 대학살이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도처에서 피 흘리고 있었다. 환상에서 깨어나자 비로소 진동열 선생의 죽음도 개인적인 비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동열 선생이야말로 대학살에 희생됐을 거라는 종상이의 예감은 불행히도 적중했다. 진작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건만도 여지껏 그런 짐작도 못하고 태남이한테서 노연할 궁리만 한 자신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진작 왜 그 생각도 못했던가 자신의 아둔함에 가슴을 쳤다. 용정서 일행과 갈라진 종상이가 두독으로 해서 해랑강 쪽으로 북상하다가 찾아낸 진동열 선생이 생전에 이룩한 고려천이라는 마을은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해 미구의 패촌의 신세를 면할 것 같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의 다 학살을 당하고 그 틈을 타 비족의 습격까지 잦아지니 남은 부녀자들은 남편을 학살한 원수놈의 일본 경찰의 그늘을 찾아 인구 밀도가 높은 용정이나 국자가 등 도시로 나가야 했으니 얄궂은 운명이었다. 진동열 선생이 미리 피신을 시켜서 그 미쳐 날뛰는 학살의 시기를 모면케 한 태남이네는 그중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선심이란 인간이나 쓰는 것이지 신의 몫은 아니어서 신은 살려준 대가로 너무 과중한 고통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진동열 선생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지만 배후에서 전투력을 양성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킨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딴 양민 학살보다 한층 잔혹한 죽임을 당했고 그 목불인견의 죽음은 여발한 듯이 가족한테로 보내졌다. 일단 목숨 끊어진 시신은 아무리 모독해 봤댔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건 아니다. 그걸 혈육에게 일부러 보인다는 건 치떨리는 만행의 극치였다. 또 한 번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로 태남이는 그 참상을 입에 담길 피했으나 오죽했으면 달래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한 번 망가진 달래의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아 병색이 완연했고 정신도 들락날락한다고 했다. 애미만 병들고 실성한 게 아니라 어린 건 남매 중 계집애가 또 충실치 못했다. 태중에 있을 때 애미가 그렇게 됐다니까 아이인들 성하게 태어날 리가 없었다. 두 돌이 지났다는데도 따로 서지도 못했고 웃지도 않았다. 그 어린 게 어쩌자고 세상 신산에 찌든 늙은이처럼 우울한 얼굴을 하고 사지를 흐느적대고 있었다.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제 신상을 위해서나 어미를 위해서나 어서 죽기나 했으면 싶었다. 종상이는 건강하고 명랑하고 구김살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달래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었다.
달래 같은 아내를 맞은 태남이까지 돋보였고 그런 신뢰감 때문에 아까운 줄 모르고 화수분처럼 돈을 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좋아하던 달래가 멍청한 얼굴로 앙상한 가슴에다 그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계집애를 매달고 다니면서 최소한도의 살림을 하고 있는 꼴은 종상이의 가슴에 맺혀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았다. 불쌍한 마음이 절절해서 붙들고 말을 시키면 그저 멍텅구리처럼 웃기만 했다. 태남이 말로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적도 있고 처음보다 점점 자주 돌아온다고 했지만 종상이는 한 번도 달래가 제정신인 걸 보지 못했다. 태남이의 헛된 희망은 그뿐이 아니었다. 고려촌의 피폐와 함께 폐교 직전까지 간 고려학교를 부흥시켜보려고 병든 아내조차 돌보지 않고 동분소조하는 거였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면서 민족교육과 함께 군사훈련을 겸하였다는 이 학교는 전성기 때는 학생 수가 100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니 고려촌뿐 아니라 성 각지에서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딴 사업과 달라서 학교는 자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닐 터였다. 인근 불악의 인구 감소 때문도 있겠으나 정신적으로 우뚝 솟아있던 설립자인 진동열 선생이 없어진 마당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건 당연했다. 어차피 사설학교란 특출한 인격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태남이는 진동열 선생을 대신할 만한 인격을 구할 엄두는 못 내고 덮어놓고 학교의 부흥만을 서둘고 있었다. 종상이는 그러나 그런 태남이를 말리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그 일에라도 골몰하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식칼이든 도끼든 복수의 흉기를 휘두르며 미쳐 날뛰지 않으려면 뭔 일에든지 정신이 팔려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종상이는 알고 있었다. 태남이의 타고난 그 저돌적 괴력은 결코 저절로 세진해 없어질 턱이 없다는 걸. 진동열 선생도 어쩌면 사위의 내부에 잠재한 화통 같은 울뚝증을 알아보고 직접 총칼 잡고 힘을 쓰는 일에서 밀어내 자금을 조달하러 다니는 일로 돌린 게 아니었을까. 그런 방법으로 미리미리 사위의 안전을 보호한 거라면 비열하달 수도 있겠으나 외아들은 진작부터 독립군에 가담시켜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니 그렇게 생각해도 고인의 인격에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꼴을 보고 돌아온 종상이의 심사가 편할 리가 없었다. 특히 달래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듯이 생생하게 아파왔다.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이보다 더 마음 아플 것 같진 않았다. 그 황량하고 막막한 고장에서 달래만 쏙 빼다가 따뜻이 보듬어 요양을 시키면 당장 건강해질 것 같은 희망으로 마음을 졸인 적도 있었으나 실행의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었다. 아내에게 털어놓고 의논을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으나 장인이 죽고 나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정도로밖에 아내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보고 느낀 대로 말하기보다는 그 참상에다 의미와 희망을 부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저절로 말주변이 없어지고 말았다. 태남이가 왜 말주변이 없어졌나도 알 것 같았다. 귀성한 다음 날 분홍 은조사 치마에 흰 항라 적삼을 받쳐 입고 사랑에 나온 열한이가 제일 먼저 알고 싶어한 것도 간도 소식이었다. 아버지, 간도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어떡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니. 종상이는 선녀의 날개옷처럼 화사하고 상긋한 딸의 성장을 눈부신 듯 그러나 수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반문했다. 숙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는 언니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아버지는 또 선생님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참 이상들 하세요. 태남의 아재가 외삼촌이라는 건 여지껏 쉬쉬하고 감춰오시다가 숙모 소리에는 두 분이 똑같이 너무 신경을 쓰시니 말이에요. 숙모에 대한 선심인가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숙모를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은 호칭 같은 것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태남의 아재에 대해 어느 만큼 아는? 다요. 열한이는 자신 있다는 듯이 선선히 대답했다. 다 알아. 언제 누구라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냐. 숙모가 처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저하고 한방 썼잖아요. 태남이는 너희 엄마의 이부제다. 안다니까요. 이복 형제가는 흔히 있을 수 있어도 이부 형제가는 그리 흔한 게 아니다. 물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감추고 싶어 한단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부종으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낳았다면 그 당사자가 좀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부끄러워할 까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숙모가 어떤 투로 그 말을 너에게 해주던 특별히 기억날 만큼 별다른 태도를 취하진 않았을 거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때의 명쾌한 투였겠죠. 그 숙모가 워낙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그 전에 막연히 눈치로 알고 있을 때의 불결감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있었고요. 그럼 그 전에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 전 바보가 아니에요. 이쁜이도 알고 있는 일인 거려. 제가 시방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나 궁금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해 관심 없어요. 숙모 소식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보고 싶기도 하고요. 숙모를 좋아하는구나, 넌. 그래요. 나도란다. 아, 아버지, 왜 자꾸 딴 말씀만 하시니까. 숙모한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까. 참다 못해 열한이가 짜증을 부렸다. 아니다. 무슨 일은. 다들 생각보다 고생스럽게 살고 있어서 안 보는 이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만주 땅이란 데가 아직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그래. 빼앗길 때처럼 걷닥걷닥 되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지하세월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래도 그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말고. 참, 이 애비가 소시적에 얼마나 용감했는지 엄마가 말 안 해주던. 그러면서 종상이는 느닷없이 삼포의 일꾼 노릇을 하던 소년 시절 일본 도째꾼들을 잡으려다가 역부족으로 겨우 게다짝을 주어서 증거품으로 관아에 고발하고 당한 곤욕을 중원부원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열한이가 이상해하고 지루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마음과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대화가 먼저 참을 수 없어진 건 열한이었다. 열한이는 분홍 운조사 치마처럼 화사하고 상큼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적선정 어른이 아버지께 안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참, 댁내가 다 무거워하시더냐. 예. 그런 댁을 만나게 된 것도 내 복이다. 안방마님 눈밖에도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열한이는 복이란 말이 귀에 거슬리다 못해 치욕스러웠지만 잠자코 있었다. 순종이 아니라 참아주고 있을 뿐이라는 앙큼한 생각은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내밀한 반란에 동생을 한패로 삼고 싶었지만 그것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동생 경우는 어린 깐으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 경우는 열한이처럼 반짝거리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진중하고 심지가 굳었다. 반면 어린 나이답지 않게 제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불통인 데가 있었다. 그가 다니던 북부의 보통학교는 그가 졸업하던 해에 4년제에서 6년제의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해에 졸업을 하건 이태를 더 다니고 하건 각자의 자유였다. 일단은 다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목적이 오로지 졸업장에 있었던 학생은 2년씩이나 더 다닐 까닭이 없었다.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할 생각이 있다 해도 간단한 시험만 잘 치르면 됐지 꼭 몇 년제 졸업장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자격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었다. 열한이도 그랬지만 대개는 10살이 넘어서야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일본말이나 깨우치면 신학문은 다 했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이때나 더 배우고 같은 졸업장을 탄다는 건 이태를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5학년생은 몇 안 남게 되어
인근 면소재지의 4년제 소학교나 두매의 간이학교를 다니다만 머리 굵은 총각들을 유치해다 편입을 시켰다. 딸까지 서울 유학시킨 집에서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으려니 하는 게 그 집안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특히 교육열이 유별나고 또 샘도 많은 태임이는 집안 내에서 제일 먼저 사각모를 쓴 분열이에 대한 선망을 경우를 통해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간 급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경우는 부모스라에서 소학교를 2년 더 다니고 싶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집 떠나 있기가 두려워 그러나 보다 안쓰럽고 흐뭇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전문학교부터나 서울서 다니게 하고 중학교는 송도고보로 진학시키려 했지만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았다. 2년 동안 더 배울 것도 있지만 더 생각할 것도 있다는 것이었다. 쟤까지 꽤 생각하긴 뭘 생각한단 말인가. 중상이도 열한이도 아들이 어쩌다 철없이 굴 적마다 시방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는 예전 같으면 장가가 애아범이 되고도 남을 나이다. 이러면서도 그 나이에 생각할 능력에 대해선 매우 안 잊겁고 마뜩찮게 여겼다. 그러나 경우에 남달리 숙성하고 사려 깊은 태도는 설사 부모라고 해도 그의 생각을 함부로 꺾거나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는 명백하게 했다. 외아들인데다가 성미마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컸었나 보다. 경우가 소학교를 남보다 더 다니면서 생각했다는 게 고작 서울까지 유학 갈 생각은 없고 개성에서 진학하되 그 무렵 새로 생긴 상업학교로 가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태임이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북해야 방학 동안 내려와 있는 열한이에게 동생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부탁을 다 하고 나서 혹시나 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허사였다.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더라도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열한이도 아니었다. 말도 안 돼. 넌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소년들이여 큰 뜻을 품으란 말도 못 들어봤는. 포부를 크게 가져도 절반도 못 이루기 십상인데 왜 처음부터 좀스럽게 주판북이냐. 어린 마음에 그런 거 배워놓으면 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사람만 되면 생전 부모님 슬하를 안 떠나도 될 줄 알고 그러지 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효도도 아니고. 키가 몰쑥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어리냐. 어머니, 제 여태 어머니 젖 만지고 자는 거 아니오. 아니다. 걔 독방 쓴 지가 벌써 언제라고. 동생을 몰아세우는 열한이의 말투가 어째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태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열한이도 헛짓고 있었다. 경우는 어리기는커녕 노숙하기조차 한 태도로 말했다. 누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난 장차 엄마 아버지의 좋은 동업자가 되고 싶어. 그게 왜 나빠? 태임이는 딸에게 은근히 도움을 청했다는 걸 잊어버릴 만큼 쉽사리 굴할 것 같지 않은 경우가 기특하고 보기 좋았다. 경우는 어린 게 어쩌면 어리기 때문에 꾸미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절로 늠름하게 굴었다. 또 그 무렵 동해랑집 당주인 분열이에 관해 떠도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소문도 사각모에 대한 태임이의 맹목적인 집착을 어느 만큼은 쉽게 했다. 중학교 때부터 서울 가서 공부를 한 분열이가 마침내 사각모를 쓰게 되고부터 태임이의 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김인현 만세통에 주동자 노릇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내려와서 요양을 하게 되자 종상이까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졸업만 하면 총독부 같은 관청에 요직에 취직이 되어 금이 환영할 줄 알았던 이성희의 실망은 컸다. 이 기회에 혼인을 시켜 손자라도 봐야 실망을 다소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실망에 기가 죽은 분열이는 보통 때는 말도 못 붙여보게 하던 혼담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그렇게 얼떨결에 맞아들인 색시라곤 하지만 입덧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첫 딸을 낳았다는 기별을 받을 때까지 제댁한테 안부편지 한 장이 없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돈이 필요해서겠지만 아버지하고는 자주 연락이 있는지라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아기 100일에도 안 다녀가면 송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100일날 하루 잠깐 얼굴을 비치고 가긴 했지만 하룻밤도 자고 가진 않아 새댁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일가 친척들의 구구한 억측을 자아냈다. 그 후 일본의 무슨 대학에 전문부를 수료하고 귀국했다지만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같은 일본 유학생인 조선 처녀와 열렬하게 연애를 하다가 같이 귀국해서 서울에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그 여자 친정이 부자라고도 했고 그 여자가 여고 선생 노릇을 한다고도 했지만 둘 다 확실하지 않았다. 아무튼 분열이가 부모네들이 기대한 것만한 관직이나 그 밖의 자리에라도 취직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송금을 중단한 후에도 잘 견디고 있었다. 언제고 마음 돌릴 날이 있을 테니 조강지처의 채통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며느리를 단속하는 한편 이런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했건만 며느리 마음이나 그런 류의 소문이나 둘 다 단속이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다. 특히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그 큰 집을 지키고 사는 새댁의 가긍한 형상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기에 매우 적절했다. 그 큰 집은 바로 태임이 어머니인 머리빵 아씨가 우물에 빠져 죽은 집이었으니까 아무리 말주변 없는 사람도 한마디 안 하면 몸살이 날만했다. 있지도 않은 우물에서 산발한 물귀신이 매일 밤 나타나 새댁을 손짓한다는 둥, 새댁도 죽기 전에 한번 외간 남자를 보고야 말 것이라는 둥, 마치 새댁의 사나운 팔자가 서방님 탓도 새댁 탓도 아닌 드센 집터 탓으로 좀 더 엽기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머리빵 아씨의 원혼의 요사스러운 장난 탓인 양 유포되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듣기 괴로운 건 이성인의 당사자들보다는 태임이었다. 어머니 머리빵 아씨가 빠져 죽은 우물은 폐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처만 영감 감독하에 자취도 없이 묻어버렸다. 전처만 영감은 행여나 며느리의 원혼이 비집고 나올세라 지경을 다지듯이 철저하게 그 자리를 메꾸도록 손수 지시 감독을 했었다. 그가 영원히 파묻고자 한 건 원기보다도 부정이 아니었을까. 30년 가까이나 조용히 묻혀있던 머리빵 아씨의 부정은 그동안 조금도 녹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보다 더 요요한 단장을 하고 정숙하고도 깊숙한 송도바닥의 규방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었다. 태임이는 가엾은 분열이 댁을 위해서도 그러했지만 동해랑 집에 대한 자신의 병적인 애착 때문에도 그 집에서 대물림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길 기대하는 세상 인심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동해랑 집이 다시 세상 사람들의 입조시에 오르내리게 한 분열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분열이 쪽에서 보면 억울한 건 오히려 자신인지도 몰랐다. 돈푼이나 있는 집에서 자제를 경성이나 일본의 전문대학에 보내 방학 때마다 사각모 쓰고 귀향하는 걸 마치 왕조시대에 어사와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사각모에 조강지처치고 가슴에 멍한 듯 여편네가 없었다. 화류계 여자와 자유연의 흉내를 내느라 아내를 소박하는 건 그래도 참을만 했다. 시부모의 철석 같은 보호가 있고 또 대개는 아주 가정을 버리진 않았다. 그러나 양갓집 시녀성과 연애를 하게 되면 조강지처하고는 민족부터 가르려 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모하고 의절을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심심찮게 생겨났다. 이렇게 급하게 달라지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분열이가 특별히 못할 짓 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분열이를 보는 세상 인심은 한결같이 끔찍한 비극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처럼 가차가 없었으니 동해랑 집에 유별나게 드센 집터 탓이 아니고 무엇이랴. 한참 앞날의 일이긴 하지만 태임이는 그래서 경호가 최고학부를 졸업하기 전에는 결코 장가를 들이지 않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싫다는 서울 유학에 목을 잡아끌 만한 집착은 한풀 가신 듯했다. 태임이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만큼 경우의 단호한 거절이 그닥 심한 타격이 되지 않았다.
간도를 다녀온 후 우울해졌을 뿐 아니라 심약해지기도 한 종상이는 경우의 이런 결정을 드러내놓고 기뻐했다. 그는 벼랑간 경우를 나이보다 훨씬 어른 취급을 했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걸 경우가 알아듣건 말건 의논을 할 때도 있었다. 경우에 대한 양친의 이런 만족감은 열한이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으나 그래도 그 덕으로 힘 안 들이고 일본 유학에 동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 종상이는 너희 엄마가 좋다면야 나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좀 무책임한 동의를 했고 태이미는 그래 경우 대신 너라도 내 소원을 풀어주렴 하고 선선히 승낙을 했다. 그야말로 꽁 대신 닭이 된 셈이었다. 열한이는 양친이 경우한테 거는 기대에 비해 자기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안 바라고 있다는 게 문득 서운해질 때도 있었다.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것이 실상은 얼마나 실속 없는 환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열한이 역시 자신의 장래에 대해 일본 유학이나 가볼까 하는 정도의 허영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의사가 되고 말 테라는 굳은 결의가 흔들린 적이 없는 기선이한테 품었던 경애하는 마음도 평범한 질투로 바뀌고 있었다. 질투란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과도 같아서 겨우겨우 사는 농사꾼의 딸이 꿈도 안팡지지. 의사는 무슨 놈의 의사람 하고 깔아뭉개고 나면 쓸쓸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 유학 가서 배운 건 쥐꼬리만 하고 뜻이 맞아 서로 잘되기를 빌어줄 만한 동무 하나 변변히 못사게였다는 자기 처지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어차피 요고보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었다. 그 정도의 내적 혼란은 피할 길이 없었고 열한이가 생각하기에도 호강에 겨운 고민이지 절박할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 그런지 제딴엔 고민을 한답시고 두문불출 일기장과 시름을 나누기도 하고 끼니를 걸르면서 신경질을 부리기도 해서 계집애가 심기가 고르지 못해 어쩌누 하는 어른들의 걱정을 사면서도 자태는 꽃처럼 피어났다. 딸의 자태가 무사람의 눈길을 끌 만큼 빼어나다는 게 불안해진 건 태임보다 종상이가 먼저였다. 아버지이면서도 이성이기 때문인지 딸의 미모가 대견하고도 조마조마했다. 혼자서 조마조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내와 의논을 해야지 벼르기만 하다가 막상 결단을 내린 건 개학날이 불과 닷새밖에 안 남았을 무렵이었다. 종상이가 안방에 들었을 때 태이미는 마침 바느질을 끝낸 열한이의 가을 겨울 옷을 튼실한 가죽 트렁크에 차곡차곡 쟁이는 중이었다. 종상이는 물색 고운 비단 옷을 쓰다듬는 태이미의 손길에서 딸에 대한 애정과 함께 아내의 가버린 청춘에 대한 쓸쓸한 그리움을 본 것처럼 느꼈다. 태임이 나이 50이 내일 모레였다. 남들은 불로초를 숨겨놓고 장복 하나 보다고 말하지만 나이는 못 속였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지 딴 씀씀이에 비해 옷사치가 심한 편이었지만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옥색이나 양회색 미색이 어울렸다. 웬 입성을 그리 많이 꾸몄소. 혹 혼수바느질 가꾸려. 많긴요. 열한이가 거처하는 방이 그게 어디 방이니까. 종로 내거리죠. 사방이 문이니 겨울에 우풍인들 오죽하랴 싶어. 넉넉히 둔 햇솜이 아직 숨이 안 죽어 부피만 큽지요.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우풍 걱정하는 사람이 어드럽게 다다미방으로 딸을 내돌릴 생각은 했누.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기니까. 태임이가 펄쩍 뛸 줄 알고 한번 건드려 본 소리에 생각보다 수굿했다. 그래서 말이오. 경성 가기 전에 열한이한테 슬쩍 선을 한번 보게 할까 싶은데 임자 생각은 어들었소. 선이라면 신식 미아의 말씀이니까. 그렇소. 적선적 마님이 숱하게 모아들인 서울서도 허다운 댁 자재들을 거들떠도 안 본 열한일시다. 어드런 혼처인지 모르지만 건넨 쪽을 무한하게 만들 게 뻔한 거라면 시방이라도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시다. 뭐 거절하고 말고까지 말이 오간 건 아니오. 김경호 사장 둘째 아들이 출중하단 소문은 임자도 아마 들었을 거요. 하이카라 멋쟁이라고들 수군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시다만 태이미는 탐탁찮게 말했다.
그러나 종상이는 그러려니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일본에 유학 보낸 자제들 치고 남봉이 나서 부모 속 안 썩이기 쉽지 않은데 그 댁에선 그런 걱정을 못해서 소원할 지경이라니 착실한 청년 아니겠소. 김경호는 종상이하고 한증을 같이 다니는 정도의 친구였다가 태임이가 대대적으로 백삼과 인삼 제품에 손을 대면서 장사 속으로 더 가까워진 해외 무역업자였다. 재력도 남부럽지 않았지만 아들 삼형제가 다 미끈하여 자신 농사로서도 남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 김경호가 요새 자주 종상이한테 자식 자랑인지 걱정인지 분간 못할 소리를 하는 게 이쪽에 딸 자식이 있어서 그런지 암만 해도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았다. 멍석 깔아놓으면 허돈 장난도 안 한다더니 내 자식 놈들이 그 짝이라네. 둘째 놈도 연애 걸고 싶으면 실컷 걸라고 숫째 장가를 안 들여서 유학을 보냈는데도 연애를 못 걸지 뭔가. 형처럼 어른들이 짝지어주는 대로 순종할 낌새라네.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규수면 손도 안 보겠다면서 이왕이면 신여성이면 좋겠다니 이 안이 까다로운가. 나도 맏며느리 혹은 달라서 신여성 며느리 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양친이 구존하고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신여성이라야 이 좁은 바닥에서 빤하자는가. 인물이 박색 아니면 소문이 수상쩍고. 이런 걱정 끝에는 을의 열한이 칭찬을 하곤 했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순전히 사무적인 일로 만났다. 헤어지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흰 사각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말했다. 자네도 알지. 북부교회 윤목사. 직접은 몰라. 윤목사 따님이 일본 가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와서 경성 부민관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장안이 떠들썩했다더군. 그래서 개성이 낳은 성악가를 경성 사람한테만 독차지 시킬 수는 없다 싶었는지 여기 유지들이 초청을 해서 곧 고려 청년회관에서 독창회를 갖기로 했다네. 부민관보다 고려 청년회관이 훨씬 낫지. 이왕이면 제 고향에서 먼저 독창회인지 음악회인지 할 것이지. 윤목사 그 양반이 틀렸구먼. 종상이는 아직도 목사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 고려 청년회관은 삼업조합원이 술삼일차에 삼전 오리씩 거두어서 남대문 동쪽 구왕국 포도청 자리에 건립한 화강암 3층 건물이어서 삼업인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애착이 남다른 장소였다. 삼업인 아닌 사람이나 타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건물은 삼업의 융성함과 삼업인의 단결심을 과시하기에 충분히 의리의리하고도 기능적인 건물이었다. 지하실에는 인쇄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1층은 유치원, 상공인 번영회, 청년의 도서관, 숙직실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3층의 강당이어서 1800석의 의자를 갖추고 있었다. 새로 태어난 예술가뿐 아니라 이미 이름난 극단이나 악단도 부민관 못지않게 한번 서보기를 동경하는 무대라고 여기고 싶었다. 그거야 아무로면 어떤가. 윤 목사가 워낙 발이 넓고 또 기왕 경성에서 거둔 성공도 있고 해서 벌써부터 대송황일 거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네. 우리한테만도 입장권을 10장이나 보내주었길래 자네 주려고 서너 장 가져왔네. 종상이는 얼떨결에 그 사각봉투를 받긴 받았지만 썩 반기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글쎄, 좋은 강연이라면 모를까. 독창은 취미 없는데. 아따 이 사람 비싸게 굴긴. 사람 구경하러 가지 누구라 독창 듣겠남. 나도 둘째 놈하고 같이 갈 거니까 자네도 동부인에서 열한이 데리고 오라고. 예쁜 딸 구경 좀 시킨다고 어dim에 닳지 않을 테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의 속셈을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친구의 의리에도 딸 가진 부모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옹졸한 짓이었다. 그간의 이런 사정을 종상이로부터 듣고 난 태임이도 저기 마음이 솔깃했다. 매파를 놓아 널리 구한다 해도 그만큼 흡족한 혼처는 쉽지 않을성 싶었다. 일본 유학은 어디로 커고요.
열한이 성미에 미아이 한 번으로 뭐가 될 것 같진 않소만 그야말로 첫눈에 반하는 일이 생긴들 나쁠 것도 없지 않소.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지. 어쩐지 일본 유학 승낙하실 적에 너무 쉽게 하신다 했더니만. 아니요. 그때부터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건 결단코 아니요. 허나 경속 유학도 평탄치 못했던 아이요. 예사 부모 같으면 그때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들여앉혔다가 시집을 보냈을게요. 돈 쳐들여 일본 유학 거정 보내봤댔자 우세거리나 안 되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딸령 공부시키는 일 아니요. 마음으로부터 내켰다고는 할 수 없지. 솔직하게 말해놓고 나서 종상이의 안색이 어둡고 멍해졌다. 간도에 다녀오고 나서 곧잘 짓는 표정이었다. 그 명랑하고 건강한 새댁이 어쩌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종상이는 그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던 태남이 댁의 비참한 실성과 태남이의 고생과 좌절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시들했고 대견하고 신명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이 남달라서 만주 땅으로 간 사람들이 호강을 하고 있으리라고 여긴 건 아니었지만 도처의 씩씩한 기상과 서슬푸른 정신이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종상이는 자신의 아니한 착각이 부끄러웠고 독립자금을 대고 있다는 은근한 자부심까지도 부끄럽고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를 적이 있었다. 지금도 가련한 딸자식을 둔 부모가 유학을 보낼까 시집을 보낼까 상의하는 일이 너무 호강에 겨운 일 같아서 문득 시무룩해졌다. 도대체 태남이가 겪고 있는 순환에 비추어 보아 부끄럽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아무튼 약조를 하고 말았으니 우리도 신식으로 동부인에서 음악회 한번 가봅시다 그려. 열한이 앞세우고. 종상이가 어둡고 멍한 표정 그대로 무성의하게 말했다. 태임이도 종상이한테 들어서 대강 태남인의 사정을 알고 있고 또 늘 안타깝게 걱정하는 것도 종상이 묻지 않았지만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이 다 달라진 것처럼 상심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지나침이 못마땅했다. 나 보기엔 그 혼사 델성 부르지 않시다. 당신 생각 딴 데 가 있겠다. 계집의 맘은 진작부터 현해탄 건너 가 있겠다. 허나마나 읽게 뻔한 미아이 자리엔 내가 못하러 끼니까. 극단이라도 왔다면 구경삼아라도 가련만 독창은 들을 줄도 모르고. 태이미는 못마땅한 심정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풀고는 돌아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내심 은근히 솔깃하던 혼사를 그렇게라도 묵살하고 나니 괜히 속이 후련했다. 적선정 마님이 보낸 신랑감 사진을 일일이 타박할 때와 비슷한 쾌감이었다. 귀 있으면 듣는 게지. 누구나 독창 듣는 귀는 따로 달고 다닌답디까. 종상이가 버럭 역정을 냈다. 태임이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 글쎄 싫다니까요. 입장권이 아까우면 경우도 데려가시구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남매를 앞세우고 간 소프라노 윤혜경의 독창에는 대성황이었다. 예로부터 교육열이 대단한 고장이라 경성, 일본 등으로 유학 보낸 자제들의 수요가 적지 않았는데 마침 귀성에 있을 때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 또 송도고보, 호수돈 여고보 등의 재학생, 윤목사 교회의 찬양대 등 개성부 내에 웬만한 집 아들딸이 총동원된 것 같았다. 그 대신 쪽진 여편네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김경호 사장도 동부인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경성서 이화여전 다닌다는 조카딸을 데리고 와서 종상이가 구태여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부득부득 들을 줄 모른다고 안 나서지 뭔가. 우리 집 사람 도라네. 두 사람은 파한대소로서 동부인 못한 변명을 대신할 수가 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양가 식구들이 2층 휴게소에서 만났을 때는 그 안이 몹시 혼잡스러웠다. 같이 온 동무나 와 있음직한 아는 얼굴을 찾아 음악회에 대한 평을 나누고 싶은 청년학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맴돌고 밀치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신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지만 아직도 음악회는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분위기, 의상, 조명, 화장, 몸짓 등의 새로움에 대한 경탄은 혼자 사귀기엔 벅찬 것이었으리라. 그 북새통에서 가까스로 젊은이들을 인사시키고 난 종상이와 김경호는 눈짓으로 그곳이 미아의 장소로 적합지 않다는데 합의를 보았지만 말로 하진 않았다. 얼핏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오늘은 오다 가다 만나서 나눈 인사 정도로 끝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도 같아서였다. 마누라가 옳았어. 들을 줄 모른다기에 누군 독창 듣는 게 따로 갖고 다니는 줄 아느냐고 핀잔을 주었더니만 종상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소린 우리 가락이 진짜지 그게 어디 소린가. 백주에 꼬집어 뜯는 소리지. 김경호가 맞장구를 치니까 이화전문 다닌다는 조카딸이 작은아버지도 참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왜? 몰상식한 소리를 해서 창피한게로구나. 창피할 거 없시다. 내기나 김사장기나 피장파장이니까.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내기엔 소프라노인가 뭔가 보담은 한증막에서 듣는 김사장 관함 소리가 100배는 듣기 좋더구만. 자네 그 소리 한번 잘했네. 몸이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해서 미치겠는데 개운해지려면 한증밖에 더 있겠나. 상철아, 우리는 우리끼리 한증으로 직행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산보를 하던지 어dim에 딴 데로 가서 시원한 사이다라도 마시며 놀다가 헤어지렴. 저 여란이 학생도 머지않아 동경유학을 간다니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이런 기회에 친해놓으면 서로 나쁠 것도 없잖냐. 이러면서 김경호가 황급히 종상이 소매를 잡아 끌었다. 즉흥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작은아버지가 언제쪽부터 저렇게 신식이 되셨지. 조카딸이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른들의 음흉한 속셈을 눈치챈 건 아니었다. 김경호의 아들 상철은 첫눈에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코가 우뚝하고 눈썹이 짙은데도 거만해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잘생겼지만 조금도 반질반질하지 않고 소탈했다. 그 역시 어른들이 계획적으로 꾸민 맞선에 말려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꾸밈없이 굴었다. 여란이를 보는 눈이나 사촌동생을 보는 눈이나 똑같이 친절하고 거침이 없었다. 되레 여란이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고 가슴속에선 두방망이질을 해대는 것 같았다. 얼굴이 빨개질까봐 질에 신경을 쓸수록 뺨은 10개 달아올랐다. 우린 먼저 가자. 여란이는 경우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가고 싶으면 눈 하나 먼저 가. 난 저 형 얘기도 듣고 사이다도 얻어마시고 싶으니까. 경우가 이렇게 상철에 대한 호감과 동경을 드러내는 바람에 여란이는 눈을 흘기면서도 뒤따랐다. 성큼성큼 앞장선 상철은 남대문 통에 새로 생긴 양가자점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말이 좋아 부지 변변한 기싸댄 하나 없으니 정말 따분한 고장이죠. 경성만 해도 좀 살만한데 여기서 꼬박 방학을 보내려면 숨이 막혀요. 상철이가 이렇게 여란이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그래요. 여란이는 덮어놓고 동의를 하고 나서 얼굴을 붉혔다.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여란이는 평소에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그냥 들어 넘기질 못했다. 그래서 죽이 맞는 동무는 기선이밖에 없었다. 웬만한 또래들은 대개 여란이와 사귀는 걸 피곤해했다. 그녀도 그 정도는 자기의 모난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숭늉피처럼 구는 스스로가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했다. 경호가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코끝을 쥐고 쩔쩔매는 신용을 해서 좌중을 웃기고 나서 동경 얘기 좀 해달라고 졸랐다.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자의 야경의 황홀함, 그 거리에 즐비한 찻집의 멋들어짐과 넘치는 낭만, 우에노 공원을 산책하며 자유연애를 구가하는 청춘 남녀,
그가 사귄 상류계급 일본인 친구의 대저택이 있는 고우지 마찌라는 동네의 고상함. 그 부류들이 즐겨 찾는 가루이자와 니꼬오 등 이름난 피서지의 풍광 명미함을 재미있고 재치있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하는 방법은 특이했다. 너무 유창하지도 너무 진지하지도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 별 내용이 없는 우스갯소리도 목소리나 몸짓만으로 능히 남을 즐겁게 했다. 오빠, 초면에 너무 장시간 실례하는 거 아냐? 상철의 사촌 누이는 열한이처럼 즐겁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지루한 듯 서나품을 하며 이렇게 상철이를 채근하자 상철이도 미련 없이 자리를 뜨며 동경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열한이는 자기만 혼자서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무뚝뚝하게 굴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마당에 모깃불을 놓고 평상을 내다 놓고 온 집안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였다. 당신 음악회에 안 가길 잘했소. 들을 줄 모르긴 내나 당신이나 매일 반이지만 난 그래도 양복쟁이니까 괜찮았지만 쪽진 옆편낸 앞만 해도 꼴불견일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신식 하이카라들만 왔습니까? 하이카라라기보다는 맨 애숭이들 천지지 뭐. 아버진 괜히 그러셔. 윤 목사님 댁에선 노할머니까지 오셨던데. 식구들하고 구경꾼하고 갔냐. 그건 그렇고 너들은 그런 노래가 좋던. 창가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난 귀청 떨어질까 겁나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배제학당 나오셨다는 거 정말이니까. 안 믿어져요. 믿기 싫으면 그만두렴. 너희 아버지라고 좋아하는 소리 읊는 줄 아는. 우리한테 입장권 준 김경호 어른 관함소리처럼 듣기 좋은 명창이 없으시단다. 오늘도 너희들을 떼어놓고 두 분이서 곧장 한중막으로 가셨다지 뭐냐. 꼬집어 듣는 것 같은 여자 목소리로 찢어진 귀청이 그 어른의 우렁찬 미성을 듣고 감쪽같이 아물었다시는구나. 태임이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흡족해하며 안 하던 우스갯소리를 다했다. 복순이가 뒤란 우물에서 건진 수박을 달덩이 같은 노쟁반에다 모양내서 잘라내왔다. 종상이가 수박씨를 필요 이상 입속에서 오래 우물거리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다. 너들 그 사람 어들에 뵈든 훤하게 생긴 동경 유학생 말이다. 태임이가 대답하기 전에 경우가 냉큼 나섰다. 그런 사람을 빛 좋은 개살구라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경우가 사람 볼 줄 아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태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며 경우의 등을 토닥거렸다. 아니, 당신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잖소. 종상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강경하지는 않았다. 보자나도 본 듯하네요. 경우 말을 들으니. 그들 부부는 열한이 심중을 떠볼 속셈이었으나 열한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문제를 성급하게 일단락지었다. 열한이가 시무룩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가 살그머니 제 방으로 돌아올 적에도 아무도 붙들지 않았다. 열한이는 섭섭하고 억울해서 울고 싶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억울한지는 남의 일처럼 분명치가 않았다. 정말 그는 빛 좋은 개살구일까? 그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상철이보다는 오히려 긴자, 우에노 공원, 고우찌 맛지, 가루이자와 니꼬오 등 미지의 지명에 대한 애틋하고도 감미로운 그리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비록 가보진 못했지만 그녀가 즐겨 읽은 일본 연애소설에 자주 나오는 친숙한 이름들이었다. 꿈처럼 막연하던 동경이 구고장에서 놀았고 구고장에 깊이 심취한 사람을 직접 만남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박진해지고 있었다. 기왕에도 공부 때문에 가기로 한 땅이었다. 그때는 적진처럼 비장한 각오를 강요하던 현해탄 너머 땅이 매혹적인 태페미 같은 걸로 아주 지척에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열한이는 전전반측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리운 게 상철인지 일본의 청춘 남녀와 상류 사회가 자유연애를 구가하는 활락가와 피서지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겁이 나기도 했고 이 집안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막막하고 외롭기도 했다. 내일이면 경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종상이는 열한이하고 경호한테 같이 산보나 나가자고 말했다. 당신 이제 동부인 하잔 소리는 쏙 들어가고 아이들 앞세우고 다니시는데 재미 들이셨구려. 태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종상이가 아들, 딸을 층하하지 않고 다정하게 구는 게 흡족했다. 그러나 밖에 나간 열한이는 자연히 부자로부터 몇 발자국 쳐져서 걷게 됐다. 부자가 무슨 얘긴지 하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소외감을 느낀 탓도 있었지만 부자의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몇 달 동안의 폭삭 늙은 아버지에 비해 몇 달 동안에 부쩍 자란 경우는 청대 같았다. 열한이는 동생이 부러웠다. 그러나 셈이 나진 않았다. 청대처럼 곱고 청청한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아버지의 늙음이 한결 점잖고 품이 있어 배는 것도 신기했다. 열한이는 아들 자식의 그런 미덕이야말로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엷은 설움을 느꼈다. 음악회 갔다 온 날부터 열한이는 슬퍼지기를 잘했다. 부자는 열한이한테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앞장서서 남대문을 중심으로 열십자로 갈라진 신장로 중에서 남쪽으로 뻗은 길로 들어섰다. 그냥 산보가 아닌 듯했다. 경치 좋은 자남산도 지척에 있고 좀 더 오래 슬슬 걷고 싶으면 낚싯줄을 끼고 많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데 하필 그늘도 없이 먼지하고 열기만 끼치는 신장로를 택하고 있었다. 철길을 건너자 저만치 용수산이 우뚝 가로막고 있는 사이로 펼쳐진 평지는 시골이었다. 푸른 치마밭에선 거름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드문드문 산재한 초가집은 한가로워 보였다. 치마밭 사이로 난 길에서 멈춰선 종상이는 경호에게 이 근처에 가지고 있는 그의 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손가락질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3,000평 정도 되는 그의 땅은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네모 반듯했다. 태임이가 산포 부칠터에 눈이 밝은 것과는 달리 종상이는 장차 공장이나 가게토로 번화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장만한 땅이었다. 워낙은 더 넓었었는데 철도국에다 내주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따라서 북쪽 경계는 철길이었다. 어휴, 거름 냄새. 열한이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담화로 죽이 잘 맞아 퍽 흡족해 보이는 부자에게 조금은 심술이 나서 코를 싸지며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만 해도 분해나 마찬가지니까 인분 얻기가 참 쉬울 게다. 흠뻑 주었나 보다. 정말 지독하구나. 종상이는 열한이의 말에 동의했지만 화평하고 느긋한 얼굴이었다. 경우도 코를 싸지거나 하지 않았다. 농사꾼한테 똥오줌까지 팔아먹는 건 아마 개성 사람밖에 없을걸.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름을 거저내주는 서울 사람들이 난 또 이상하더라. 경우가 코를 싸진 누나를 못마땅한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 저럴 땐 꼭 제 애미라니까. 그렇지만 인서가 거름 팔아먹을 때 너희 엄마 하는 집가정 본뜨지 말아라. 인색해 보이는 집만은 안 하는 게 좋단다. 엄마가 뭘 어드럽게 잘못하셨다고 이러시니까. 접대 못 받는 똥 풀어 온 시골 사람하고 싸우는 거. 그 사람이 똥을 푸다 말고 암만 해도 물을 탄 것 같다고 하니까 너희 엄마 파르르 해가지고 맛을 봐서 진국인가 아닌가 가려내자고 손가락에다 똥물을 찍어가지고 날뛰지 않던. 저도 봤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먼저 고약하게 굴었어요. 엄마가 오죽해야 그랬겠시니까. 경우가 그렇게 지희 엄마 역성을 든 반면 열한이는 욕지게 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한 지게쯤은 덤으로 얻을까 해서 그래 본 걸 가지고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다니. 그럴 땐 알고도 져주는 게 있는 사람의 둘이란다. 여란이는 아버지가 저희들 앞에서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소리를 하는 걸 생전 처음 들어보았는데도 싫지가 않았다. 아버지의 진중한 태도를 본받아서 욕지기를 멈추고 얌전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우한테 장차의 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철길 근처 채마밭에다 고무공장을 차릴 계획이 거의 실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고무공업 중에도 고무신을 생산해내는 게 생활계량에 얼마나 유익하고 유망한 일이라는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이에 종상이의 어조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란이는 잘 알아듣진 못하면서도 아버지가 의지할 만한 의논 상대에 목말라 있다는 것만은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갈망을 충족시키기엔 경우가 너무 어리다는 게 민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우가 키뿐 아니라 심지어 나이보다 숙성하다는 건 어쩌다 던지는 능하고 조심스런 질문에도 잘 나타났다. 공장터 지경 다지는 것보다는 누구라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게 더 급하지 않겠시니까. 기술자야 경성 가서 빼내올 수도 있지 않겠는. 어느 하세월의 맹문이가 기술을 익혀오겠는. 빼내온 기술자를 어드럽게 내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시니까. 여란이는 이런 부자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경우가 훨씬 누숙해 보여서 괜히 웃음이 났다. 종상이도 흐뭇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쩌면 숙성한 아들을 떠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같았다. 동력 문제도 경우는 꿀리지 않고 종상이의 의논 상대가 되었다. 개성의 전기는 순전히 민간 자본으로 전기회사를 설립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정미소가 야근만 해도 불빛이 흐릿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 값도 비쌌다. 그런 전기를 쓰고도 과연 경성에서 이미 명성을 얻은 고무공장과 경쟁을 할 수 있을는지를 경우는 낙관하지 않고 요리조리 따지고 들었다. 날도 어둡고 해서 나온 김에 그들은 용수산 계곡에서 미역을 감고 가기로 했다. 용수산엔 도초에서 약수물이 쏟을 뿐 아니라 계곡물이 차갑고 풍부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러 왔다. 종상이하고 경우는 남자들이 미역도 감고 호탕하게 고함도 지르는 큰 계곡 쪽으로 가고 여란이만 따로 부녀자들이 발을 담그거나 물맞이를 가는 약수터 쪽으로 갔다. 그녀는 혼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음악회 이후 그녀의 생각은 줄창 헝클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공부할 마음은 뜨악하고 공부해서 뭘 해보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일본 땅에 대한 동경만이 센 불의 뚝배기장처럼 자글댔다. 스스로 생각해도 바람이 들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헛된 갈망을 경우의 의젓한 실속과 비교하게 되면 더더욱 부끄러워졌다. 이래서 딸 자식은 소용이 없는 건가 보다고 자신의 열등감을 일반화시켜 보기도 했지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남다른 기대와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